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이 없어서 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야권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잡으면은 총선도 치르기 좋고 대선도 해서 정권제 정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뒤집으면 국정과 민생에 자신도 없고 판은 돌렸는데 이 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다. 사실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쪼는 겁니다. 이거는 선무당 칼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똘똘 뭉쳐서 부결하는 거는 뭐 재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당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당이었고 민주당의 DNA가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봐도 그렇고 부당 수사를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고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양심을 놓고서도 그렇고 대선 때 같이 뛰었던 후보이자 당이 민주적으로 선출해낸 대표인데 그런 대표이자 대선 후보에 대한 동지로서도 그렇고 야당 탄압을 지켜보고 그것이 바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당인이라면 가져야 될 당인의 자세로서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할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의 총리로 부결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단호하게 부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이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 민심의 시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의 시간이 왔다.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박따박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에 그냥 잘 대응하면 됩니다. 그간에도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제 대법관에 가서 이렇게 뒤집는 거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뒤집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로소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동안 아무리 우리가 민생을 이야기해도 기승전 이재명으로 갔던 그 프레임이 끝난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우리 당과 지도부가 추구해왔던 민생 노선이 이제 현실화될 조건이 왔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대표 리스크가 있다. 보수 언론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힘 대표 리스크가 더 커질 겁니다. 김기현 씨가 될 텐데요. 김기현을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보다 더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서울대 나온 60대 중에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자랄 수 있는가, 얼마나 꼰대 정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부터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리스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당은 사실 끝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준석 점이 시작됐고 형식적인 신당을 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윤석열은 신당으로 간다. 그냥 다 먹으면 100% 공천을 하고 싶을 텐데 이준석 그룹이 계길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신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사들 싹 합격해가지고 뭐 뉴플리스 해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그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대표 리스크, 분란 리스크, 민생 문흥 리스크는 이른바 저들이 이야기하는 기대했던 이재명 리스크보다 대표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순간부터 그리고 저들의 전당대회 3월 8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저들의 대표 리스크, 분당 리스크, 민생 문흥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고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민주당 싫다. 그리고 지지도가 지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때리는데 지지도가 높은 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힘은 더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싫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도를 보는 것은 정치인은 정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태를 보는 것이고 앞날을 보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당은 그 정도 볼 역량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입니다. 지지도가 변화할 텐데 우리가 잘해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에서는 지지도가 대장입니다. 모든 게 지지도고 지지도를 올려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도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민생 전면 체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역량과 설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적인 설득력을. 사실상 총선 체제는요,
저는 지난 탄핵 결의를 한 날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스타트 라인에 선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방, 그리고 유보통합, 이런 등등 저들이 완전히 이제 에러가 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문제 등등 사실 일면 에러인데 일면 일리도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금융 최근에 뭐 때리고 이러는 거요. 사실은 저쪽에서 득점 가능성이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때릴 거 때리고 받을 거 받고 더블로 주면서 이 민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필요하면 저는 과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했으면 정권 놓쳤습니까? 놓쳤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애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는 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전 부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놈들이 엉터리니까 이제 협치는 없다. 이런 언어를 구사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들이 엉터리라고 우리가 엉터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엉터리라고 해서 협치라는 언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긴급 합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이 사리분간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리분간을 못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법적 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혼재되어 있는데 50억 판결에 대한 분노, 이상민 헌재 탄핵에 대한 문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항상 정치를 국민의 눈에서 해야 되는 원칙에서 본다면 제 체감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순위는 1번 50억 판결에 대한 분노, 2번 이상민 헌재에 대한 정리, 3번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4번 김건희 특검. 전 이렇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꼭 하루에 똑같이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루에 할지 순차적으로 풀어갈지 이 부분의 기술과 타 당과의 연대의 지혜는 지도부에서 잘 해주시면 된다. 잘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50억 법상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판사와 검사 양 그룹의 짠짠이 문제이고 카르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 본질이 그 각각의 무능 또는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쳐야 됩니다. 근데 검찰을 지금까지 채웠던 만큼의 수준으로 더 강화함과 동시에 저는 법원과 헌재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실상 바뀐 전선에서의 법원과 헌재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최기상, 김영민, 김영국 의원이 제기했고 우리 정책 의총을 통해서 지금 50대 안건 중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최근에 그냥 알았는데 별로 깊이 못 봤는데 형법상 법 왜곡죄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당 판결과 부당 법칙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미 권고했던 문제고 독일 등 다수의 입법례가 있는 문제고 과거에 주광덕 심상정 등도 발의했던 사안이고 현재 이 50억 판결에 대해서는 홍준표와 한동훈도 비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립법 계열이 아닌 미국에서도 이런 판검사에 대한 탄핵은 없지만 배심원죄로서 사실상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검토할 것을 공론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와 함께 판검사 탄핵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헌은혜의 탄핵 해석에서는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제가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제라면 벌써 이태원 이후에 해산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과 판검사까지를 우리가 탄핵에 계산으로 넣는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대통령 탄핵 때 행상 책임의 문제까지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검찰청법에 존재하는 판검사 탄핵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저는 최적기가 왔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문제야말로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개혁의 길로 다가가기 위한 위장된 기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선에 이겨야 됩니다.
이 모든 사단은 대선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단은 우리가 대선에 진만큼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진 반성을 하고 더 잘하겠다고 결의하고 면모를 일신하고 그리고 총선에 이기면 그것이 개혁입니다. 단호하게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죄와 판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저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빨리 결론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석 이상만 총선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한 석 이상 이기면 일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헌재에서 이번에 헌재가 인용하면 좋고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인용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만들었는데 헌재가 인용하지 않으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헌재 결과에 따라 1차 레임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한 석 이상 이기면 저는 결국 2차 레임덕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아마 저 이미 분란이 시작된다고 해서 당 나가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찬성에 동참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압박이 무섭게 일어나면 헌재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저당은 결국 깨진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박지원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전대 때 누구보다 세게 이재명 대표를 독하게 공격했던 사람이지만 그때도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딱 하나 처음에 뭐 책임졌으니까 그냥 정치적 책임져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구제부재하게 돈 받고 이런 거 안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당선을 지킨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정을 엉터리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엉터리고 한동훈도 별거 없지 않습니까? 저 검찰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원칙과 동지에 따라서 대표를 지켜야 대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민주당을 지키는 결기와 지혜와 절제를 발휘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을 잘 헤쳐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남아있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기면 오늘의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이 결국 승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 12분 되는 연설을 들어봤는데, 저 연설 듣고 많은 분들이 살아있네, 김민석,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긴급 연석회의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야, 시간 기가 막히게 맞추네. 진짜 대단한 방송입니다.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오랜만에 영등포 의뢰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아니 여기 옮기고 이게 오랜만에 왔는데 바로 우리 동네 앞이네요, 이거. 그렇죠.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바로 뭐 건너편은 김민석 지난번에도 지역구. 우리 동네 앞이긴 했는데 더 우리 동네를 가까이 진출하셨어요. 바로 건너편은 김민석 지역구, 여기는 김병기 지역구. 맞아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야 될 시기다. 저는 뭔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죠, 어제. 예. 그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뭐 비공개 의원총회도 그렇고 그 저번에 그 영장 그렇게 한 날 비공개 의원위원장 연석회의도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당내 분위기는 지금 검찰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워낙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거의 거의 무의미한 소설이라고 보고요. 이게 장막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니까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굳이 뭐 이걸 뭘 당론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내의 분위기는 일부 뭐 아주 미세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 일부 남아있던 분들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꼭 그걸 뭐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예.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예, 이재명 예. 대표가 뭐가 있나 보다 했던 사람들이 확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기는 해요. 뭐 외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글쎄 그런 것보다는 글쎄 당내 의원들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걸 보고 뭐 판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간 이미 검찰에서 소리는 요란한데 별게 없다는 건 이미 다 판단이 끝난 상태고 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나름의 아이디어의 약간의 차이 정도였기 때문에 영장 나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판단이 바뀌었다. 뭐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제 보도를 보면은 서른 의원도 이건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소위 비명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지금 원팀으로 뭉치고 있다. 다만 이제 언론은 원외 몇 사람의 인사들 발언을 갖다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체포 동의안을 뭐 받아야 된다, 뭐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근거가 좀 없으니까 가령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소환해가지고 기사를 만들고 이러는 걸 봤는데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할 의원들 이제 개별이 헌법기관으로서 투표를 해야 될 의원들을 보면은 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막 확 다르게 하는 경우를 일단 제가 아는 한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예. 물론 부결은 당연한 건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프레임이 생겨요. 압도적 부결이냐, 겨우 부결이냐, 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 겨우 글쎄 이제 이거를 영장을 친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좀 흔히 이야기하는 반란표, 이반, 이견 이런 거를 좀 바라는 거죠. 바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이게 통과될 거라고 의결될 거라고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뭐 한 10표, 20표 이렇게 해서 되면은 그거 갖고 거 봐라. 민심도 이런 데다가 당내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뭔가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뭐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글쎄 과연 그 정도 유의미한 다른 표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뭐 일본 대선 선대 본부장 같은 걸 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본 시야가 넓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2월 17일 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이제 그 공개됐을 때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있던 김민석이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의원들 다 모아놓고 한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네. 짧은 동영상 뭐 동영상 다 찍은 것 같지 않은데요. 아까 봤던 여러분들의 발언 그 동영상입니다. 저게 동영상을 그날 저는 박지원 대표처럼 비공개였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화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요 구제구제하게 돈 먹고 이런 거 안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지킨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다시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발언을 듣고 저한테 피드백이 거의 한 20분 이상? 야, 김민석 살아있네. 저는 박지원 대표처럼 안 되나 보네요. 자, 됐어. 자, 그거 어차피 한 20초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 저도 얼핏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선 때 선대위를 짰을 때 제가 사실 첫 전략본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선대위가 공동 체제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이었는데 이제 제가 전략본부장만 단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초반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은 제가 내부적으로 주장하기를 지금은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한테 모든 힘을 실어서 재편하게 해주는 것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고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죠. 이제 그때 저는 그러고 빠졌고 그리고 이제 쭉 오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번에 워낙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초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런 생각이어서 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낸 면도 있고요. 근데 이번 17일에는 마침 그날 이제 당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한 두세 사람이 조금 나와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 얼마 전에 사실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전체가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죠. 그때도 사실은 조금 이 내부가 분란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조금 그때가 그 시기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비고비에 이게 단합으로 가느냐 분란으로 가느냐라는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에는 그래도 이렇게 당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기사의 댓글도 보면은, 뭐랄까, 왜냐면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김인석 의원을,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나왔던 측면 때문에, 뭐,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예. 사람 심리란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 친명으로 알려진 사람이 지지를 하면 당연한 건데, 친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지지를 하면 되게 고마워하는 이상한 심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 그 전당대회도 사실 저는 이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고 출마할 생각도 없었는데 다들 안 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 저는 대선 이후 특히 지방선거 평가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봤는데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마한 거고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께서 저희 방에 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이.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됐던 시절에 제가 상황본부장을 했는데 선대위 그때부터 비교적 우리가 깊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왔던 사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지난 전대 때도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누구보다 독하게 제가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였어요. 지방선거 공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지. 그 맥락은 제가 좀 알죠. 예, 그때도 사법 리스크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법 리스크는 사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부분은 일관성이 저로서 나름대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을 인천시장 했던 분을 서울에 공천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그게 워낙 서울 어, 의원들 전체가 전체가 다 반대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났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송영길 후보도 저 프랑스 가기 전날 같이 점심 먹었어요. 정치판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니 정치판을 떠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떨어지면 딱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모신 이유가 예. 그 연설이 사이다에서 모신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굉장히 잘 잡힌.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는 민주당 내부에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뭐 좌고우면할 거 없다. 무조건 총의로 그냥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끝난 뒤에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을 이렇게 측면을 얘기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한 두세 가지 포인트는 첫째는
이건 뭐 당론이니 뭐니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부결시키면 된다. 그리고 부결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건 이제 명료하고.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이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지지도는 지금 저렇게 때리는데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는 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지도라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저쪽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대표 리스크 하는데 이미 드러나지만 국민의힘은 그쪽이 대표 리스크, 분란 리스크, 민생 무능 리스크가 더 크고 더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김기현 씨가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모자라요 이미. 그래서 대표 리스크는 훨씬 클 거다라고 보고. 그때 구석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예, 아니, 그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김기현 씨는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모자란 것 같다. 어. 그랬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민주당 지지도가 너무 안 좋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지금 안 좋은데,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정권 뺏기고 나서 지금 야당의 지지도가 통상 보면 여당이 한 10몇 프로 앞서가는 게 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뒤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자위하려서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안 좋은데요. 그리고 민주당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끝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국민의힘이 더 싫다 그래요. 요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뭘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상민 탄핵도 해놓은 상태고 김건희 특검 얘기도 나오고 50억 클럽 특검 얘기도 나오고 또 곽상도 50억 때문에 막 국민들이 정말 아주 분노하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이상민 탄핵할 때도 저는 이상민 탄핵이 먼저고 김건희 특검이 다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에서. 왜 그러냐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더 다수의 국민들이 더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순서대로 보면 저는 뭐니 해도 50억 무죄에 대한 분노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첫째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상민 헌재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0억 클럽 특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이 있다. 물론 이거를 꼭 1, 2, 3, 4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할 때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볼 때는 전 제일 먼저 정리할 게 50억 무죄건이라고 봤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저런 게 있잖아요. 야, 검찰은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막상 법원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아유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50억 곽상도 무죄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 카르텔 이것이 짬짬이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이게 고의인 것 같기도 하고 무능인 것 같기도 하고 고의인지 무능인지 하여간 다 문제인 이것이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이 어찌 보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걸 짚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이제는 이제 당에서 제기한 그 법 왜곡죄라는 그 법을 잘 우리가 도입하면 일상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판검사 탄핵을 이제야말로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봤습니다. 판검사 그래서 탄핵까지. 예, 그래서 그걸 제기한 겁니다.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는데 저는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돼야 이거는 당장 홍준표, 한동훈도 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단 딱 정리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뭐 절대 무오류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게 법이라면 사실 그 법을 고쳐야죠.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했던 이게 마지막 요 얘기가 사실은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탄핵 문제가 정리가 그걸 둘 중에 하나로 되지 않겠어요?
인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인용이 되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인용이 안 되면 저는 헌재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봐서 국민은 더 분노하고 이건 정말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 사법 카르텔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건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1차로 한번 레임덕에 세게 들어간다고 보고 그리고 총선을 하면 한석만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이기면 즉 최소한이라는 뜻이죠. 한석만 이기면 일당이 되면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분 민주당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선만 이겼지 우리는 아직 정권 교체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총선에 이겨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저는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결국은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2차 레임덕이 온다고 봅니다. 2차 레임덕이 오면 어떻게 되냐. 저는 결국 윤석열을 못 버티고 저당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당. 저는 신당 밀려난다고 탈당. 봅니다. 아. 그러니까 신당은 그 전에 하려고 하겠죠. 총선을 위해서 공천을 쌈박하게 검찰 출신들로 몇십 명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그걸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저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나도 이미 이준석계가 저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100% 조용하게 되지 않을 거여서 저는 결국 마지막에 신당을 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총선에서 일당을 못하는 순간 결국 저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공식적인 2차 레임덕에 들어가면서 아마 집권 당의 대통령으로서 있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실제로 그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대표는 이제는 재판으로 들어가면 되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은 원래 하려고 했던 민생 노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제 정비도 하면서 총선을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저는 그 사이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냥 승리를 확신하고 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냥 예.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인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고 지금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체포동의안 아니 그렇죠. 국회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까지는 국회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거니까 그것이 되고 나면 법원의 시간이자 민심의 시간이자 국회의 시간이자 정치의 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은 끝나는 거죠. 예. 물론 추가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할 텐데 이미 김새인 거죠. 확실히 그런 거 있는데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지율이 깡패다 같은 이야기. 제가 그래도 깡패라고는 안 하고 대장이라고 했죠. 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 권력을 그렇게 쓰면 깡패지 그게 뭐 정치냐 이렇게 얘기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씨 최악의 지지율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노조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하늘이 덮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 자가 잘해버리면요. 지금 한 2, 3년 동안 총선 폭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슬프고 아니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우리가 지지 안 했어도 저 정도까지 못하면은 꼭 좋은 일은 아니죠. 어지간히 앵간히 해주면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하면 되는 건데 형 완전히 죽을 쓰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지금 뭐 이란 발언 같은 거 사실 최근에 보니까 또 복잡해지던데 저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경제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정부가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엉망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선거에 득대한다는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 해석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저쪽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치 지도자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DJ 시대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게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싸우다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서 이걸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예상 못했던 검찰과 이렇게 하다가 지금 된 거고 근데 사실
정치인 이재명은 개인사에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고난이라는 측면을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이 역사적인 어떤 과제 속에서 그 싸움의 중심부에 있게 된 거여서 저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의 방향과 개인 리더십이 성장해 가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 이것도 참 묘한 역사의 어떤 흐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사적 흐름의 기회를 같이 해야만 그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꽃을 피우는 단단하게 성장하고 어. 그런 거죠. 저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흐름 속에 윤석열 취임하고 완전 죽수는 1년 지났고 그 다음에 총선을 대비하는 시기가 되고 총선의 승패에 따라서는 물론 뭐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입을 꺼내기 좀 어렵겠지만 윤석열 자체가 이 상태로 가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고 할 정도의 분위기 뭐 거기까지 이제 민심이니까 정치인 노골적으로 말하면 또 대선 불복이냐고 할 테니까 근데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진짜로 정치를 잘해버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국민 여론이 반반은 돼야 버틸 힘이 있는 거지. 이게 결국 정치는 그냥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적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벌을 받겠죠. 아, 민주당이 지금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그렇게 보면. 예, 이제는 저는 체포동의안 이제 결론이 나는 시간부터는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이상민 그 탄핵 결의가 된 순간부터 본질적으로는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하나 가지고서 검찰에서 잡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저기는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정치 집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네요. 후보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후보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욕을 먹겠지만 후보를 없애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처음 보셨죠. 너무 이상해. 이재명 대표하고 저 얘기를 하다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하려고 하다가 성공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아유 그래 진짜 이재명 문제 있다. 이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법원으로 넘어간 거여서 사실은 자기들은 이미 이제 별 재미를 못 본 상태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그냥 재판 따박따박 하면 되는 것이어서 승부는 결국은 법기술의 문제와는 별개로 총선 결과에 달려 있고 물론 총선에서 뭐 이기면 법도 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상황은 총선에서의 승리를 향한 공방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다. 시작됐다. 그래서 저 체포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보다 더 전면적으로 뭐 꼭 무슨 뭐 총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선을 한다는 것의 근본은 이제는 검찰에 끌려다니는 이런 표피적인 저들의 프레임에 밀리지 않고 민생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따박따박 정책을 내놓고 따박따박 비판할 거 하고 그야말로 원래 민생 노선으로 가면 된다. 그걸 네. 잘하면 그래도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그걸 이제 치열한 정말 노력을 해야죠.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뭐 디테일을 떠나서 네.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낫다. 요 이미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냥 뭐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저희도 어쨌든 제가 그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져서 이 상황이 온 거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져서 참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데 진 이유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큼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잘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하고 반성도 하고 잘하는 것을 전 이제 이렇게 당할 만큼 당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지만 의원님 생각에. 아니 우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표잖아요. 뭐 당연한 거고
또 지난 대선 때 후보였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논란을 알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지로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인간적인, 동지애적인 측면이고 또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요. 앞날을 내다보면 아, 저 사람들이 합리성 없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런 때는 똘똘 뭉쳐서 당을 지켜내는 것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과 동일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그때는 그냥 단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나이브하거나 그렇죠. 순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모가 담겨 있는 것이기 그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지금 부담 주고 있다 같은 논리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그건 조금 나이브한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막 선량하게 이야기하는 게 먹힐 국면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닌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는 포탄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일단 딱 막아내야죠. 그렇죠.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네.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가 아니죠. 그리고 아니 그냥 일단 옳고 그름이라는 면에서 그냥 우리가 전쟁이 났으니까 이기자 이게 아니라 바르지 않잖아요, 저쪽이.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을 봤을 때 아니 돈 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도 방송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국회 제1당의 거대 정당의 대표인데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그럴듯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걸 내밀고 이러하니 구속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듣자 하니까 너무 좀 심하다 이런 거. 저도 검찰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당해보기도 하고. 근데 아유 진짜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참 할 때 어떤 언론에 나가는 분이 그 이런저런 수사를 하면서 최근에 검찰이나 특수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법 기술이나 수사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엉터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화만 됐어요. 아주 나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런 거 있잖아요. 나쁜 것만 배웠다.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못된 맞아요. 것만 배웠어요. 못된 건 배워가지고 예,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공부도 한동훈 못하는 애들이. 씨도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저번에 저 대정부 질문할 때 보니까 뭐 김민석이 한동훈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뭐 이런. 아니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건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깐족거리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저는 그날 어차피 뭐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그 상대의 어떤 본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뒤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예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예. 넘어가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단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지적으로 성실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지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실 그날 제가 아유 이것까지 야박하게 짚어야 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가령 그저 자기 입으로 바로 그 전날 뭐 MB 때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진술 바꾸게 MB 때는 권력이 무서워서 그랬다 나중에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묻기를 아니 그러면 10년 있다가 바꾸는 시스템이 그 유일한 시스템이냐 그 얘기는 사실 지금 짚어낼 수 있으면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 나름 그래도 자기가 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법적 시스템이라는 게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법적 시스템이 현재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소리가 겹쳐서 나온다는데요. 한번 봐봐요. 뭐가 하나 틀어진 거지. 음악 소리가 겹쳐서 나온다. 무슨 외계인적 그런 거. 자, 지금도 나옵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틀어져 있는 거 아니야? 껐어?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안 들린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오랜만에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국면에서 우리 새날 가족들하고 함께 한참 뵀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돌아와서 이제 차분하게 정말 성실하게 정책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세상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저는 지난 한 2년 반 동안요. 지금 이게 뭐지? 제가 정치를 일찍 구경을 하면서 한 30년 구경을 했는데 예. 가장 이해 못하는 2년을 겪었어요. 전두환 때는 전두환과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가령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DJ 때는 뭐 DJ 때 이렇게 해서 뭐가 우리가 진전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그렇게 진전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전 사실 지난 2년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다시 정치에 적응하는 저 개인의 어려움이 겹쳤고 정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그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요새는 마음을 좀 다시 잡았습니다. 뭐냐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누를 되풀이하지 않자라는 생각도 정리하고 단호하게 정리하고 가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치 쪽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정말 절박하게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제가 힘내야 돼요. 아,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예. 아, 시청자분들. 저는 김민석, 김민웅 두 형제분은 광장에서 연설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광장 연설하는 것도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예. 그 반 정도가 이번에 긴급 연석회의 때 모습을 봐서 사람들이 야, 살아있네 김민석 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돌아가셔서 이재명 대표 잘 지켜주시고요. 민주당 네.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하게끔 뭔가 많이 노력해 한 주시기 말씀만 바랍니다. 드리면은 예.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대선 때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뭐 오르네 그러네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민주당이 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표가 스스로 이 그런 국면에서 단단하게 스스로를 버텨냄으로써 그 당을 지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서로 이런 과정에서 당은 대표를 지키고 대표가 당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렇죠. 진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거쳐내면 그냥 당이 대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가 또 후보가 당과 국가를 진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또 재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기대하고 본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민석 영등포 을 국회의원 나오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